세부 영역별 뭐 출제 이래가지고 쭉 있어요. 그래서 목차 그 파트 1 있잖아요. 그죠? 그 목차 왼쪽 페이지 보면 페이지가 안 나오니까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16, 15, 아마 14페이지쯤 되겠다. 목차 쭉 나오고 파트 1 돼 있잖아요. 크게. 거기 보면 왼쪽 편에 29회 때 나왔던 뭐 출제 비중이 있어요. 최근 6개년 뭐 출제 경향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요 과목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다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니까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1차 과목은 1번이 개론이죠. 개론이고 41번이 민법입니다. 각각 이제 40문항씩 해가지고 100분 동안 시험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과목이든 2차 과목이든 이 과락 없이 이 문항 수로는 16개 그리고 평균적으로 24개니까 60점. 그래서 합이 48개를 맞춰야 됩니다. 1차 과목에서. 근데 어느 과목이든지 16개 40점 미만이 되면 그냥 불합격이죠. 과락입니다. 과락. 혹시 그 낙제 점수 받아보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받았거든요. 총을 찼습니다. 그것도 장총을. 와, 진짜 그 순간의 기분을, 느낌을 아세요? 등에서 찬물이 흐르는 거. 왜냐하면 놀아도 그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대학교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제 머리는 암기 위주의 머리로 이게 세팅되어 있는 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쓰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냐하면 5개에서 찍는 건 정말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보면 기억한다는 이게 생각, 머리가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보면 안 잊어먹는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서술형은 안 그렇잖아요. 전체 맥락을 다 이해를 해야 쓰는데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나름 책을 봤죠. 그러니까 한 번 보면 다 안다 생각했으니까 쭉쭉 보고 아 이런가 보네 이런 시험을 치는데 제목을 적잖아요. 그죠? 뭐 기술하시오 그러는데 아시죠? 암기를 하는 내용이 머리가 한번 엉키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라 적겠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가 이제 썼어요. 근데 교수가 되게 밉상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과목들은 이제 점수를 주는데 한 과목이잖아요. F를 딱 그냥 뭐 C 반이 그죠? F 반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졸업 정원제였거든요. 상대평가였거든요. 한 학과에서 은 놈이 A풀 받으면 한 놈은 F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F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로 성적표를 받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했냐면 그때 제가 카페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성적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전화 있는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 오면서 성적표 나왔는데 학과 사무실에 그런데 성적표가 여기 오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가잖아요. 옛날에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본과 그저 갔다 보니까 성적이 1.98인 거야. 2.2 까라기 낙제거든요. 와, 학사 경고라는 거 그때 처음 들어왔네. 2점이 안 받으면 학사 경고 F. 예, 그래가지고, 야, 순간적으로 등에서 있잖아요. 딱 그걸 보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왜냐면 저희 집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가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얘 죽었다, 이거. 야, 근데 웃기는 건 계속 집에 기항하지 않습니까? 이제 학기 끝났으니까 집을 가는데 매 버스 타고 가면서 빌었어요. 되게 화를 내고 야단 맞는 생각을 하고 가면 보통은 반대가 되더라고. 그래서 박살 나는 걸 생각하고 갔지. 갔더니 막상 딱 집에 들어갔더니 성적표 왔었잖아요. 그죠? 별말 안 하시는 거야. 갖고 똑바로 해라. 딱 그래갖고 와.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학기에 똑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뭐 노는 거지 뭐. 군대 갈 건데. 어쨌든 이 48점인데 48개를 마셔야 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내려오면 진짜 등짝에 찬물이 흐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과락이죠, 과락. 그래서 1차는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뭐 아까 목표도 말씀드렸잖아요. 절대평가는 이 48개를 그죠? 48개, 48개를 맞춰가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과목별로 해가지고 출제 빈도가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내가 맞출 수 있는 24개씩 하셨죠?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합이 48개를 맞춰가는 시험이 이 시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 뭐 민법 좀 자신이 70점, 개론은 계산하기 싫어서 50점, 이렇게 평균 60점, 이건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를 하셨죠? 48개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의 시험은 안 되는 건 포기하는 게 미덕입니다. 안 되는 놈 잡아가지고 두들기 패는 것보다 잘 되는 거 있잖아요. 확실하게 안 틀리고 맞추는 게 훨씬 더 실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60점 받으나 100점 받으나 자격증은 하나인데 자격증에 점수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딱점을 받아서 합격한 사람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무 표가 안 납니다. 그냥 남들이 물으면 한 달 한 보름 정도 공부했다 생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차가 이렇게 통과되잖아요. 그죠? 1차는 2차 시험을 치기 위한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1차가 원래 불합격되면 2차 시험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지만 지금 현재 시험이 1차와 2차를 구분하지만 동시에 시행하거든요. 동시에 시행하니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1차 시험에서 불합격되면 2차 시험은 불합격이 아니라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과목은 1교시하고 그죠? 2교시로 나뉩니다. 1교시가 제가 담당하는 이 공인중개사 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각각 문항은 40문항이고 그리고 역시 100분간 시험 치겠죠. 그리고 2교시가 한 과목인데 공시법령세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시하고 세법으로 나눠집니다. 이건 배점이 다르거든요. 공시가 24개, 세법이 16개입니다. 또 공시는 다시 세분화시키면 등기법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하는 법률 그래가지고 종전에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하던 거 이렇게 각각 12개씩입니다. 합이 그래서 40문항인데 그럼 일단 요 공인중개사법 공부해가지고 이 2차 과목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기본적으로 80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은 작년에 있잖아요. 28회 합격률이 31% 넘었거든요. 근데 작년 합격률이 21%가 조금 넘었습니다. 한 10%가 줄었잖아요. 그럼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공법하고 세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렵게 나와도 정말 반을 못 맞출까? 반을 맞출 정도면 됩니다. 어렵게 나와도. 근데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이번에 또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공인중개사법이 80이 안 나와요. 계속 70점 맞춘 거예요. 근데 공시세법은 이번에 대략 60점 가까이 나왔대요. 57점 뭔가 나왔어요. 근데 공법이 엄청나게 안 나온 거예요. 42점 뭔가 얼마 나왔대요. 거의 가락을 거의 면한. 그러니까 딱 점수가 있잖아요. 이게 70이 아니고 80이었으면 딱 합격할 걸 3개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가만히 보시면 있잖아요. 공시세법이 요 등기는 절차법은 이해가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근데 뭐 수업을 들어가는 동안에 등기법이 이 절차법을 완전히 이해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잘하는 분이 따로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를 보면 어려워해요. 근데 이게 어렵지만 한 4개 정도는 주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는 B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그리고 이 과목들 전체 중에서 달달달달 암기를 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지적입니다. 이건 부지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목표를 잡고. 그러면 세법은 이게 조금 까다롭게 나와도 사실은 반은 맞추거든요. 8개. 그러면 합이 얼마다? 22개. 55점이죠. 그러면
다 메꾸고 한 두 문제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죠? 5점이니까. 그 정도 돼야 한 개 정도는 꼭 미스하거든요. 마킹을. 제가 공인기사법을 시험을 쳤는데 100점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틀렸어요, 하나를.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이 나이가 좀 든다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페이지가 넘어가면 잊어먹습니다. 옳은 것은 내가 문제 풀다가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 옳은 거에 이제 옳지 않았는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이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그죠?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과목이 중요하냐 그러면 시험을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보통 쉽다라고 듣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 정말 쉬우냐? 쉽다라는 의미는 민법의 조문을 딱 수업 들으면 아 하고 다 알아듣진 않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듣는 동안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쉽다는 거지 시험에서 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 조문이 51개 조문밖에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민법의 조문은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 근데 요건 조문이 51개란 말은 건물로 치면 굉장히 성은 건물이거든요. 성글다는 말은 빠지기 쉬워요,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론의 여지가 있는 거야,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한 번 읽으면 1번인 것 같고, 두 번 읽으면 2번인 것 같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근데 그때의 판단 기준이 뭐냐? 법 조문이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에서 이 지문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 옳은 지문이었을까? 틀린 지문이었을까? 그걸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 문제는 이게 답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정도는 70점은 나와요. 근데 80점이 되려면 조문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있잖아요. 고득점 하고 싶으시면 공인중개사법 이거 책 아무것도 안 받아요. 법 조문을 나는 완벽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 이러면 80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제 기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공인중개사법은 있잖아요. 법령 부분과 실무 부분이 70대 30의 출제 비중을 보이거든요. 출제 원래 지침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문항수로는 28대 10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시험 쉬었다 그랬죠. 29회 시험에 출제 문제를 보면 여기에 법령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법령 부분에 나오는 그 문제가 쭉 보니까 몇 개가 나왔냐면 지금 여기는 30개 아니고요. 법령 부분에 보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원래 이 법 제목이 뭐였냐면 2005년도에 독립이 되기 전에 2014년에 독립법이 갈라지기 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 부분이 전체가 그게 70%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따져보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21개 나왔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4개 나왔거든요. 그러면 합이 몇 개입니까? 33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쉽게 나오는 해는 법령 부분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나온 겁니다. 보통은 한 3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실무 파트에 보면 7개인데 이 7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이 있죠. 조사 확인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에서 3문제가 나왔고 개별 중개 실무에서 4문제가 나왔거든요. 요 3문제가 결국은 법제 25조에 있는 확인 설명에 관한 법 조문입니다. 이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도 법령이에요. 그리고 개별 실무라고 하는 이 4개가 뭐였냐면 4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죠. 상가임대차 보호법, 경공매, 웹신청 대리까지 해서 4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보통 5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분묘기지권, 장사법 있죠.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올 겁니다. 30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개? 5개. 결국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이 공인중개사법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실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실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중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건 막연하기 때문에 시험이 안 나와요. 다 뭐라고? 법령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아셨죠? 요건
결국 머릿속에서 있잖아요. 이럴 거야라고 실무적으로 이럴 거야라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가 어렵네 뭐 이 할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다 법 조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만 완벽하게 숙지하면 충분히 그죠 고득점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시험 문제가 그죠 나오잖아요. 제가 뭐 저도 이제 11년 됐으니까 어느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느 범위에서 나오는지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실 때 자꾸 범위를 넓히지 마세요. 자꾸 불안하니까 사실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정말 도로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 어떤 공부를 하실 때 자료 같은 거 자료 모으지 마세요. 책상에 쌓일수록 뭐다 번뇌만 깊어집니다. 와, 그죠? 이걸 다 봐야 되는데 뭐 보기는 뭘 봐요, 보기는. 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만 힘들어요, 마음만. 책상에는죠. 제가 그 말을 제가 초크를 받았는데 책상에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내 머릿속이 그와 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책을 보니 그런 말을 해요. 가난하다라든지 집이 가난하다라고 불평하기 전에 내 집부터 채우라고. 오래된 물건들은 있잖아요. 오래된 물건들은 안 좋습니다. 탁기가 나온다네요. 오래된 물건들은. 탁기가. 그래서 집에 오래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돈 되는 거 있죠? 골동품. 그 골동품은 계속 갈고 닦지 않습니까? 집에서 골동품 놔두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은 골동품 보셨어요? 아니거든요. 수석 같은 경우도 뭐 집에 좋은 돌 같은 거 그죠? 만지 진짜 사실 동의는 못 하겠는데 닦고 강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래된 물건을 안 버릴 거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집에 오래된 거 있죠? 크나? 한 20년 됐을걸 아마. 그죠? 20년, 30년 안 됐을까요? 그게 돌이면은 그죠? 아니 물건이면 가치가 돈이 될 텐데 이건 오래될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버리든지 어떠든지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그죠? 이렇게 만져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죠? 폐기 처분하든지. 그러니까 집에 오래된 물건도 안 좋은 것처럼 책상에 있잖아요. 막 어지럽게 막 돼 있는 것도 공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이 공부하실 때는 단순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기본서 한 건이면 촉촉해요. 한 건이면 그 시체말로 떡을 쳐요. 이건 이 정도면.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수업에 열중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서 한 건이면 족하고 나중에 또 문제도 보잖아요. 그죠? 문제집도 한 건이면 족하고 또 요약집도 나와요. 그 구구절절이 뭐 많아요. 그것만 해도 60점 받아서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 본인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죠? 그거는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 용량도 그죠? 이렇게 안 되는데 오버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퍼링 생기고 안 돌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알더라도 하셨죠? 정확하게 알고 반복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죠. 16페이지. 자, 갑니다. 16페이지 가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라고 보이세요? 자, 우리가 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이 있고 법규적 성격을 갖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명령도 다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또 위임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근거를 밝히는 것도 출제의 한 포인트인데 대통령령에는 보통 이걸 우리가 시행령 그럽니다. 이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무슨
사항으로 끝난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기준으로 끝나는 항목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은 통상 시행규칙 그러거든요. 시행규칙에는 각종 서식들, 그러니까 자격증, 등록증, 뭐 신고서 이런 것들, 이런 뭐 설명서라든지 이런 서식들이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학기 가잖아요. 학기 가면 자격증을 교부하죠. 자격증 교부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자격증 교부의 근거가 뭐겠어요? 그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법률에서 있잖아요.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 경우가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소장 있죠? 소장이 누구냐? 기업공인중개사입니다. 소장 말고 사무실에 보면 실장, 부장 있죠?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고용인 그럽니다.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격 있는 사람은 중개 행위를 할 때 사용할 인장을 갖다가 등록해야 됩니다. 그 인장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지금 보면 TV 보니까 그 복싱하는 배우 있죠. 이시영? 예, 그 이시영이라는 그 배우가 선전하고 있거든요. 한방. 근데 그 선전은 전 왜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한방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면 안 돼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광고할 때 그 포인트 잘 맞는 거 같아요. 그거 보면 있잖아요. 기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있잖아요.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소장들이 정보를 갖다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가 빨리 이루어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그 광고를 보면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 조회해가지고 빨리 물건을 찾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광고를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이거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그게 원래는 K레인이었다가 우리는 방을 좋아하거든요. 찍방, 다방, DVD 방, 또 뭐 있지? 방이 룸도 있잖아. 룸살롱. 그죠? 옛날에 사랑방, 그 하여튼 방이 좋아. 방은 좋지. 하여튼 그 방이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K레인이었다가 한방으로 바꾸의 명칭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업 공인중개사 아셨죠? 소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고용인하고 인장하고 정보망 있죠? 이 세 가지는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시키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파트는 세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X입니다. 고인정 세 개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법 조문을 있잖아요. 숙지하는 게 제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이제 그 첫째 시간 마치시면 이건 꼭 다운 받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틈나실 때마다 조문을 좀 숙지를 해서 조문을 앱 다운받으셔서 꼭 깔아놓고 그 다음에 댁에서 공부하실 때는 그 데스크탑 있죠. 노트북이든 데스크탑 그 PC를 보면 창이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건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검색을 탁 하잖아요. 이게 딱 창을 열잖아요. 이걸 딱 클릭하면 여기에 메인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 검색하는 게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딱 치면 그래가지고 엔터 누르면 여기 보면 현행 법령 해가지고 5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5개를 탁 클릭하시면 공인중개사법부터 해가지고 5개가 쭉 나와요. 법이. 지금 2019년 3월경에 개정되는 법안이 있어가지고 지금 5개가 깔려 있거든요. 그 5개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을 클릭을 딱 하시면 공인중개사법 조문이 딱 열립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조문이 열리는 1조부터 쭉 나와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별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을 딱 하시면 이게 절개찾기 등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딱 처음 나왔던 이 화면으로 딱 가보면 여기 끝에 그죠?
그 특자는 바가 있거든요. 이걸 탁 누르면 창이 이렇게 착 열려요. 열리면서 여기 보면 절겨찾기라는 거 있어요. 현행 법령이 있어요. 절겨찾기를 클릭하시면 내가 등록한 요 절겨찾기한 그 법 조문들이 쭉 떠요. 법명들이. 그러면 굳이 검색을 안 해도 그죠. 내가 자꾸 보는 거 뭐 공유사법, 민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클릭만 하시면 바로바로 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웹사이트 가서 이거 열어보면 메인 화면 있잖아요. 여기 메뉴바가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3단 비교라는 게 있어요. PC에서 3단 비교라는 걸 딱 클릭하시면 창이 딱 열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이고요. 이게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이 3단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자꾸 열어봐야 되냐 그러면 어떤 내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암기를 하시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눈으로 위치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그 조문을 딱 봤을 때 항상 생각할 때 조문 봤을 때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가운데에서 본 건지 아셨죠? 그 정도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어. 그럼 뭐요? 국토 교통부령이죠. 맨 왼쪽에서 봤으면 법률이고 가운데서 봤으면 대통령령이니까. 그러니까 위치 확인은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 위치 확인은 굉장히 오래 가요. 기억이. 그러니까 연상이 쉬우니까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근거를 밝히는 것도 굳이 이렇게 이제 모르면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도 기억하시기 쉬워요. 그래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법을 공부하는 경우니까 법 조문은 항상 좀 습관적으로 열어보시도록 좀 하시고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은 법령칙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다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있습니다. 기본법이고 사람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뭐라 그러죠? 일반법 그럽니다. 일반법 그죠? 일반법. 그래서 사람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법과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인 간의 그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죠?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생활 관계에서 규율하는 법이 뭐냐면 민법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간의 생활 중에서 상사 중개에 관련된 기본법이 뭐냐면 상법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에 관련해서 적용되는 게 뭐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러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건 이해하실 거고, 그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럴 때, 자 보시면 상사, 그죠?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상사중개고, 그리고 상사중개에 관련된 일반법이 상법입니다. 우리는 상행위가 아닌 걸 대상으로 하는 민사중개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중개의 대표적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라든지 중개 그리고 직업소개라든지 직업소개 그 다음에 중매 같은 거 있죠. 결혼정보업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민사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상사중개가 아닌 민사중개이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 여지는 없죠. 그죠? 원칙상. 그런데 판례상에서 보면 판례상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는 상인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중개보수 청구권을 상인보수 청구권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인보수 청구권으로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상인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개공의 중개가 따로 보수 직업에 관한 약정을 안 해도 혹은 유상이라는 걸 명시를 안 해도 뭐만 되면 그래만 되면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상인 보수 청구권으로 본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가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면 하나도 못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상인 보수 청구권을 보고, 그래서 이 보수 청구권이라든지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법의 전면적인 적용은 아니지만 상법 총칙과 그 상행에 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법과 일반법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하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서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상법, 없으면 민법의 순으로 법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사회법은 뭐냐면 공법과 사법의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걸 사법의 공법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체만 맡겨두면 그 불공정한 중개로 인해서 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이라든지 벌칙 같은 그 국가가 공기관이 개입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형태의 중간법, 혼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만 적용되니까 국내법이다, 그죠? 까지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 목적.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딴 거 보시지 말고 그냥 목적만 보면 돼요. 뭐 20회 때 나오고 뭐 뒤에는 안 나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출제가. 그래서 출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일단은 체킹은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은 보고 계시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컷 딱 자르시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전문성을 제고하는 게.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랬죠. 컷 하시고. 그러니까 육성입니다. 건전한 육성입니까? 지도입니까? 육성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육성의 대상이 뭡니까? 건전한 육성의 대상은 부동산 중개업입니까? 업무입니까? 업이죠. 예, 딱 그 두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가 아니라 육성이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중개 업무가 아니라 중개업이라는 거 하셨죠? 두 가지 이렇게 딱 체킹하시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됐죠?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 정의. 지금 혹시 처음 들으신 분, 나는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 처음 듣긴 듣죠. 근데 그 처음 들으시는 분은 수업을 들으실 때 있잖아요. 하는 정도면 돼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필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필기를 해도 되는데 두 번째 들을 때는 적어도 돼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필기를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A는 B라 그러면 첫 시간에 뭘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저걸 뭐라고 설명하지? 제 수업뿐만 아니고요. 저걸 뭐라고 설명하지? 그런데 안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제가 정말로 항상 생각하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그 유한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있잖아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거기 보면 유홍준의 저 조상이겠죠. 유안준이라는 조선시대 문인인가? 그 사람이 그 쓴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더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건 관심이죠, 관심.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들려요. 제가 토요일마다 보니까 무슨 그 놀토인가 뭐 있대? 놀라운 토요일인가 무슨 노래 듣고 뭐 가사 받아쓰기 하는 거. 그 예를 또 한번 봐봐요. 혹시 텀이 나시면. 거기 보면 처음에는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고 막 그래. 근데 가사를 따라 적다 보면 그 다음에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노래 가사가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 낯설기 때문에 처음에 있잖아요. 그 내용들 자체가, 전체 내용 자체가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들을 때는 포인트를 뭐라고, 영어로 그죠? 뭐라고 설명하는지에 맞춰가지고 집중해 들으세요. 그리고 듣는데 안 들리는 단어, 교재에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혼자서 따로 읽고 계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한 사람만 따로 읽을 수 있어. 처음 듣는 분은 따로 읽을 자격이 없어요. 모르는데 뭐 따로 읽으면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체킹만 하시면 돼요. 그 단어를. 그리고 집에 가서 있잖아요. 복습하실 때도 전체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단어가 뭔가 처음에는 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있잖아요. 법이라는 과목은요. 개념 정의만 되면 법 공부 다 된 거거든요. 민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당권이 뭔지, 유치권이 뭔지 저희가 성립할 때 민총 배울 때 법령이 배우시죠? 민총의 핵심이 법령이잖아. 법률행위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그게 뭐야? 그것만 알면 끝난 거잖아. 그게 정의잖아, 정의. 뭘 법률행위라고 하는지 그 정의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요건을 갖춰야 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돼서는 뭐가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런 말이 나올 뿐이지 결국은 그 용어라고 용어. 처음 들으실 때는 저게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서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체크하시든지 그 단어만 좀 메모하시고 그럼 쉬는 시간에 아니면 댁에 가셔가지고 복습할 게 뭐라고 그거 찾아보는 거. 아셨죠? 그러면 충분히 그걸로 촉해요, 좋게. 그러면 이제 두 번 듣고 나면 그리고 또 처음에 강의 들으실 때 제일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경상도 말을 쓰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강의하는데 틀렸을 때는 항상 뭐라고 하면 꼬표라 그래요. 꼬표. 꼬표. 그러니까 수강생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왔어요. 교수님 거기다 왜 자꾸 꼬표를 하라고 그래요? 꼬표 하라니까 이거 있죠.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이거 꽃. 이 당구장 표시. 이걸 하라고 알아들은 거야. 저는 이거였거든요. 꼬표, 꼬표. X.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꼬표 하라고 X, O 이렇게 하거든요. 세상에. 꼬표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그 사투리도 마찬가지고 강사의 액센트 있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전라도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 말도 들어보면 송 교수인가? 결혼? 송 교수는 서울 말이죠. 하여튼 서울 말을 들으면 듣기는 좋아.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말투하고 다 이게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 시간이 처음 강의 들으시는 두 달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저걸 뭐라고 설명하지? 그게 계속 집중하셔서 아셨죠? 들으세요. 딴 생각하시면 순간 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 있지 찾으면 찾았다 싶으면 또 내가 딴 데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그 적응하는 시간이나 보시고 편하게 아셨죠? 들으세요.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는지. 가능하면 필기보다는 듣는 게 중요합니다. 18페이지 보니까 용어 정의였습니다. 용어 정의. 그러니까 제가 법 조문 있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연역이 안 나와서 그런데 법 조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변해왔던 내용도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좀 나오는데 법을 읽을 때 이거는 뭐라 1조 그러죠? 이건요 1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라비아 숫자로 이건 호라고 있습니다. 가나다가 나오면 이걸 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은 이렇게요. 조항호목 순서로 읽습니다. 그리고 법 조문은 본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본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지고 이 부칙은 뭐 경과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행식이라든가 하셨죠? 이런 내용들, 즉 말 그대로 부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요 부칙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의 그 변화된 내용을 잠깐은 이제 보시면 어떤 거냐면 원래 있잖아요. 미스터 선샤인 혹시 영화 드라마 기억나시죠?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그 우리가 용어 나와요. 이 용어가 그 글로리인가 무슨 있죠? 그 호텔 거기에 주인이 하여튼 이거 몰아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밌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그 호텔의 주인이 외무 대신의 첩이 있잖아요. 소실이 금괴를 들고 도망을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금괴를 빼들어 버려요. 빼들어가지고 그 외부 대신에 집을 사거든요. 집을 살 때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대사가 나와. 각해를 불러가지고 계약서를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각해를 불러서 계약서를 씁시다 그랬는데 그 각해가 조선 초기에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면 돼요. 집 그간 혹은
가그간, 집주름 그러거든요. 그게 한자로 가케입니다. 가케. 대사를 들을 때 가케 안 들어봤죠? 들어봤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처음 용어가 나와요. 가케가. 공부 안 하고 미사 신사님 봤구나. 그래서 용어가 그때 기업 공인중개사의 최초 부르는 명칭이 가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쭉 가다가 해방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가케를 뭐라 부르냐면 소개영업법 하에서 소개영업자라 부르거든요. 보시면 여기 앞에 대상이 있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중매 다 됐거든요. 소개영업이. 그리고 이거 신고만 하면 소개영업을 아무나 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라는 게 뭐냐면 행정관청에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절차가 뭐라고? 신고예요. 그럼 신고만 하면 무자격 상태에서 소개영업을 하는데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소개영업자에서 뭐로 바뀌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대상이 딱 정해졌죠. 뭐만 한다? 부동산만 중개합니다. 부동산만 소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때 신고제에서 이제 뭐로 바뀌냐면 허가제로 바뀌고요. 허가제로 바뀌고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83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1984년도 4월 1일부로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자격 상태에서 소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못하게 되니까 새로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을 신고한 것을 망한 것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 의제, 한자로 준 이렇게 합니다. 이거 진짜다 가짜다? 가짜입니다. 아닌데 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본다, 간주, 의제, 준. 그러니까 보석도 준 보석이잖아요. 준 보석은 보석이 아니야? 아닌데 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비싼데 팔 때는 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 선물을 받아도 준 보석은 받으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받으려면 이런 걸 받아야 돼요. 이런 거.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아니,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주신 거예요. 갑자기 연말에 이건 이 할래? 이러는 거야. 안 해도 되는데. 할래? 주시면 받고. 그래서 필요할 때 써라 이러면서. 필요할 때 비상용으로 갖고 있으랍니다. 이게 돈 필요할 때. 그래서 그 그림도 좀 촌스러워요. 호랑이 그려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죠? 이 그림이. 자, 어쨌든 본다, 간주, 어제, 준 아셨죠? 그러니까 진짜는 아닌데 인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개인이라고 그죠? 불렀습니다. 그래 이제 신고한 것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 업을 하다가 허가제가 또 뭐로 바뀌냐면 등록제로 바뀌어요. 등록제로 바뀌면서 쭉 가다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15년 이제 용어가요. 이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법으로 바뀝니다. 그때 이제 명칭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이제 부르죠. 개업 공인중개사라 부르고 앞으로 우리가 보통 이걸 통칭해가지고 그냥 줄여가지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개공 이렇게 할 거예요.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시면 1984년이잖아요. 이때 중개인으로 업을 하던 분들은 평균 연령이 보통 젊어도 50대, 60대였거든요. 그러면 한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나이가 몇이다? 막 80대 이상인 고령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조 있죠. 아까 본조에 있던 중개인이라는 이 용어를 부칙으로 옮겨버립니다. 부칙 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줄여가지고 앞으로 부칙상의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겁니다. 아셨죠? 이 부칙상의 개공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이 있어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칙상의 개공은 업을 할 수 있지만 폐업 후에 다시
등록이 될까 안 될까? 신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칙상의 경우는 지역 제한을 받습니다. 어디로 제한받느냐 그러면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받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업을 하고 있는 이 부칙상의 계공은 어디 것만 중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안에 것만. 아셨죠? 근데 원래 이게 완화되기 이전에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산 연제구 안에 것밖에 못했어요. 연제구 안에서밖에 못했고 연제구 안에서만 움직였어요. 다른 데로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역 제한이 광역시, 특광도 광역 단위로 바뀌었고 그리고 사무소 이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업을 하고 있는 부치산 개공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할 수는 없죠. 중개할 수 없지만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마음은 될까요? 사무소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어디로? 서울시로. 그러면 부산광역시 단위에서 어디로 바뀌죠? 서울특별시로 이제 지역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역 제한이 주어진다는 말과 사무소 이전에 제한이 주어진다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무소 이전은 뭐라고? 자유입니다. 자유. 아셨죠?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를 금지합니다. 경공매 업무는 원래 변호사 업무거든요. 변호사 업무였던 것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해 주는데 조건이 자격 있는 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경공매 업무는 이 사람은 자격이 없잖아, 그죠? 없으니까 경공매 업무 자체를 못합니다. 해서 지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억할 게 법령칙 있었죠, 아까. 그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부칙상 개공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제약이 있죠. 신규 등록이 안 된다, 지역 제한을 받는다, 경공매 업무를 금지한다. 그리고 법령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고용인, 인장, 정보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딱 그 두 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고 첫 시간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18페이지에 용어정의 있죠? 용어정의부터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